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6월 11일입니다.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은 조금 더 구름은 좀 있지만 뭐 날이 좀 더울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경인 아라뱃길 수로에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고 지난달 29일 날 여성의 다리로 추정되는데 근데 한 10일 정도 뒤인 7일 날 약 한 5.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른 시신 일부를 발견했나 봐요. 아마도 DNA는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좀 동일인의 것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추정하건대 물결에 따라서 이제 흘러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 열흘쯤 되죠. 열흘쯤에 5.2km면은 거의 나라뱃길의 유속을 생각할 때 대략 비슷하게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그러면은 다른 어떤 시신의 일부도 비슷한, 아니면은 그 무게라든가 어떤 모양에 따라서 오차는 좀 편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km 정도, 1, 2km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덥고 또 아라뱃길에 여러 가지 수생생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9일부터 계산하면 그 이전부터 계산하면은 사실은 보름 이상이 넘었을 수 있으면은 상당히 그 부패가 되고 그러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저기 운하 바닥에, 뱃길 바닥에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수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걸 일일이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물 위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사실 찾아내기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걸 다 뒤진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잠수분들의 인명, 고생하는 것, 또 생각하면 그걸 일일이 손으로 다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손으로 다 긁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다만 이런 것이 이제 다른 어떤 범죄자한테 일종의 아이디어가 돼갖고 비슷한 형태의 시신 훼손 유기를 생각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더욱 좀 더 조금 더 긁는 한이 있어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이 운하의 상황과 이게 좀 연결이 돼갖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바닥이나 아니면은 이런 운하라든가 이런 데가 시야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굉장히. 그리고 그게 이제 잠수부가 돼서 끝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무게에 달린 거에 시신을 달아갖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부만 떠올랐을 수 있는, 보통은 부패가 되면 떠오르지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또 가라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시차로 본다고 하면은 한강 쪽 아니면 북한 쪽에서 이렇게 왔을 수 있는 건 북한 가능성은 좀 적고, 그러면 한강 쪽에서 아라뱃길 쪽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거랑 왜냐면 아라뱃길 자체에서 유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범인이 아라뱃길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말하자면은 한강 쪽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물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물길을 이렇게 몰라도, 아주 상세히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아라뱃길 그 입구만 가보면은 웬만한 정도의 그 눈치만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것부터 이제 CCTV를 확인하게 되면 수사에 차관점이 생길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시체 일부에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동에 대한 증거라든가 아니면
또한 거기에 어떤 부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걱정은 이제 시간이 이 여름이기 때문에 부패를 통해서 시신이 사라져 버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경찰이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아주 오랜만에 YTN에 나갔어요. 그리고 뭐 다시 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오랜만에 나가죠. 그간의 사정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저도 불만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 얘기는 이제 주로 이제 주요 주제가 아동학대. 지금 이제 충청도 쪽하고 거기서는 이제 가방에서 죽음으로 나왔죠. 가방에 아마 저는 밀어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구겨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고문이죠, 고문. 구겨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사건이 있었고 그건 1일 날 벌어졌는데 죽은 거는 근데 29일 날 이제 창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고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이제 갔다 왔어요. 아동학대의 가해자들과 또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같이 있는 그 부부든 아니면 공범이든 뭐 그리고 그의 다른 아이들 그리고 그 학대 피해자 이 구조는 거의 금방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범죄 행동 혹은 피해자 아니면 방관자로서 행동은 거의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동학대의 범죄를 정확히 범죄 행동을 기록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존재들 방관자라든가 아니면은 동종 공격자라든가 아니면 가해자가 무서워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동학대 1년에 2만 건이 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죽는 건 아이들이 죽는 건 28, 작년에 28명이고 5년 동안 132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보통 한 30명 왔다 갔다 죽게 됩니다. 그건 죽는 아이들만이고 다른 경우 생각해 보세요. 30명이면은 보름에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아동학대로 돼갖고 그렇죠. 보름에 한 명? 아니죠. 보름에 한 명씩 24명이죠. 그러니까 보름에 한 명, 열흘에 한 명씩 죽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다 맞겠네. 365일이니까. 조금 모자르지만. 그런데도 마치 이 아동학대가 대단히 특별한 일인 양, 특별하죠, 사실. 사람이 이렇게 참혹하게 죽는다는 게 특별하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열흘에 한 번씩은 하나씩 죽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한 해 24,000건. 그 중학대 같은 경우는 한 10,000건 좀 안쪽에. 반 좀 안 되게 되니까.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이렇게 잔혹한 고문 수준의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호들갑을 떨고 또 막 떠들어대요. 어제 제가 방송을 2개를 하고 인터뷰를 하나를 했는데 방송 2개는 오태훈의 시사본부하고 이 YTN의 나이트 포커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마찬가지 얘기는 거죠. 제가 딱 정색을 하면서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늘 벌어진 일이고 마치 몰랐던 듯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이 범죄가 무슨 범죄냐
말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범죄 아니냐. 예를 들면 여성 범죄, 노인 범죄, 아니면 뭐 청소년 범죄, 노인 범죄라든가 여성 범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범죄들은 그 피해자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피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근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얘기를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선거권도 없고 흔히 말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동학대, 7계모 사건, 무슨 계모 사건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원영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뭐가 있죠? 기껏해야 뭐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정도. 근데 되도 않는 그걸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 놈들, 연놈들인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거로 된다. 그냥 걔한테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는 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료들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죽어나가고 있죠. 어제 얘기한 게 바로 뭐 민법상의 뭐 징계권을 없앤다, 뭐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앵커가 그걸 민법상의 징계권을 없앤다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한가한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1년에 30명이 죽어가고 열흘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1년에 24,000건이 뭐 만 몇천 건씩 중학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징계권을 없앤다. 그건 법률가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핵심은 지금 당장 아이들이 지금 맞고 죽어가고 어디가 터지고 부러지고 학대당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구조해내고 끌어낼 수 있는 아동복지 경찰이든 아니면 아동복지 특별사법경찰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아동복지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권한을 주든 그런 논의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한가하고 편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걔네들은, 피해자들은 입이 없거든요. 어떻게 말을 못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2살, 3살, 4살, 지금 10시, 11살, 12살, 13살. 이제 생각해보세요. 15살, 16살 넘어가면 학대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없죠. 왜 없습니까? 도망가니까 없죠. 생각해보세요. 15살에서 맞고 있으면 웬만하면은 다 도망가죠. 걔들이 뭐가 됩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되거나 소위 말하는 가출 청소년, 가출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살, 11살, 12살까지 지금 이 학대당한 애도 원래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그러는데 11살, 10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를 굶겨갖고 거의 뭐 보통 정상 체중인 애보다 10kg 이상 빠져 있어요. 그리고 개줄로 목을, 그러니까 도망갈 걸 아니까 그런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한 4-5살 아니면 10-30살 되면 이미 다 도망가기 때문에, 집을 나가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아동학대는 없는 거예요. 걔들은 청소년이죠. 청소년 학대라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없는 이유는 불행하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이 7, 8살. 이제 학령기는 예전에 많았다가 요즘 뭐 전수조사 뭐 이렇게 하는 척 하다 보니까 이제 학령기 이전에 어린이집 4-5살 이런 되죠. 진짜 국회의원들이나 법률가라는 것들은 생각이 지진아들 같아요. 모자르는 애들 같아요. 아니죠. 모자른 게 아니죠.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데 그것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실제의 현장에서의 벌어지는 이 참혹한 건들은 애써 외면을 하고. 왜? 어차피 걔들은 표도 안 되고 어차피 그들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애를 죽이건 두들겨 패건 가방에 넣던 그 부모들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계속 뭐 FBI 얘기하고 미국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막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현장이랄까 집에 문을 안 열어준다. 문 까고 들어가요. 영장주의 예외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부모들 아니면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죠. 괜히 그러다가. 근데 학대의 증거가 보이거나 상처라도 있거나 아니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혹시나 진술하거나, 근데 진술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외관상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아 이건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아이를 끌어냅니다. 아이가 울고 부모를 안 떨어지겠다고 해도 그거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일부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반응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분리시키고 아동복지구 요원이 데려가고 부모는 바로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바로 수갑채서 유치장에 구금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시작하죠. 아이들에 대한 진술은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심정 안정시킨 다음에 듣고 여러 가지 증거도 영장주의 예외를 통해서 거기에 바로 증거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건 같은 거 그렇게 못하죠. 일반 사건은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하고 현행범도 매우 엄격하게 하고 또는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동학대 범죄의 범죄적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함으로써 그것을 현장에 적용시키고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한가하게 징계권 개소리, 아이고 그런 소리 제가 욕을 안 하기로 했는데 입을 쫙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장녕 사건이라든가 충청도의 사건을 보면은 정확하게 아동학대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행동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록하고 축적해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 적용.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동학대를 우리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 순위를 그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 뭐 여기서 이거 그 밑에 뭐 한참 뒤에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연쇄살인 살인급으로 올려갖고 경찰 대응, 사법당 대응 그리고 경찰이 대응 못하면 별도의 특별사법경찰을 통해서 그렇게 긴급하고 응급한 사건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지들은 아동학대 당해본 적이 없고 또 학대 피해 당하는 아동들은 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창녕의 아이가 이제 부모가 있고 그 밑에 동생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대받은 아이의 법상으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판사가 직권으로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임시조치명령, 말하자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리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4년을 넘을 수가 없고 3개월마다 갱신해야 되고 그 문제가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디로 와 있느냐 그 이상을 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조치가 될 수가 없는 친권의 제한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금 아이가 대략적으로 나이가 6살, 5살, 100일이 안 된 갓난아이 3명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갓난아이는 뭐 정서적 학대 뭐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이 조현병이 걸렸다고 하는 이 아이의 어머니도 친모죠. 친모도 지금 이 상태라면 양육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별도의 보호기관을 옮겨야 되고 별도로 보호기관을 옮기면서 심리치료가 돼야 되고 이 아이들이 적어도 완전히 분리가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위탁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시설 자체가 완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연비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권한을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 분리조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때리고 뭐 뼈를 부러뜨리는 부모라 하더라도 같이 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넣는다?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 그리고 아이의 폭력에 대해 방치하는 건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에 대한 상황을 아이들을 통해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보육, 양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뭐가 원가정 보호제도죠. 말하자면 어쨌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치료하고 난 다음엔 바로 아이를 돌려보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학대의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단기간에 쉽게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장기간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반은 아니다 반이라도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줍니다. 근데 그게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달이나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 3년 이상이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도 돌려보내면 안 되죠. 재학대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재학대율은 거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5년 내에 재학대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대를 한 번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학대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리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학대를 해서 신고돼 갖고 뭔가 사회에서 경고를 하게 되면 이 부모가 조심해서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학대를 하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제거되기 전에, 그리고 제거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전에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장기간의 분리조치라든가 다른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투브라이팬에 짖었을까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범인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자신이 어떤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학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학적 행위거든요. 그 가학적 행위에 어떤 역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건 자기의 머릿속에 프로그램된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큰 범주는 가두거나 구속하는 쪽, 가방에 가두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가두거나 아니면 여기서 개줄에 목을 묶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속하는 그 좁은 곳에 넣어서 학대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때리는 방향, 폭력. 근데 때리는 건 1단계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앞 단계는 언어적 폭력이 되겠죠. 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이 외상의 어떤, 그러니까 때리면서 외상이 생기고, 두 번째 물을 끼얹거나 기름을 끼얹거나 해서 화상을 입혀갖고 비명소리를 듣게 하는, 자지러지는 비명소리를 듣게 하는. 첫 번째는 좀 간헐적으로 긴 비명소리를 듣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비명소리 자체를 죽이면서 뭘 할 수 있는. 1, 2, 3, 4단계, 5단계는 이제 5단계까지 가면 죽는 거죠.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심리입니다. 이거 행동 패턴이고, 이거를 우리 소위 말하는 범죄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아동학대에 지금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출동하는 행동 그 상담사든 아니면 그 출동하는 요원들한테 알려줘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 3년, 4년 됐죠.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그 상담원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런 사람들 가서 상담하고 확인하는 사람들 강의를 나간 적이 있죠. 그게 1기, 2기, 3기. 저는 1기, 2기, 3기, 4기까지 했죠. 3번, 4번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커리큘럼이 별로 구리다. 아니, 강사들도 구리다. 왜? 실제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들의 심리가 이렇고, 지금 이 아이나 가해자를 봤을 때 이게 몇 단계고, 그럼 요때는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아니 요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보호조치를, 이런 실제적인 액션 시뮬레이션, 액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걸 몰라요. 그건 다 그냥 지가 알아서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대응이 늦죠. 프로파일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프로파일러라는 게 하등 쓸모없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연쇄살인이 어떻고 막 거드름 피우고 그런 애들은 그냥 후루꾸 쉽게 말해. 일본말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가짜들이고 가짜. 실제로는 이런 각각의 범죄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심리 상태나 피해자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실제 현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리적 말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 대응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전에 응용해서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해는 사람이죠. 지금 이 창녕이 이 아이는 집에 가보니까 무슨 쇠줄이 있대거나 쇠사슬이 있대거나 목줄이 있대거나 하는데 막대기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걸리는 건 그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 아이가 아마 위탁 과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위탁권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위탁 과정에서 조금 비교적 지금보다는 행복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학대자들은 더 분노를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더 학대를 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자물쇠, 플라스틱 재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더욱 구속하고 더 때리려고 그러고 도망갈까 봐. 도망가면 자신의 행위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행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학대자와 피해자들의. 저는 걱정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잠깐 이렇게 막 호들갑 떠들다가 또 말 거라는 거라는 생각에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는 이창영의 학대를 한 계부와 친모가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이 된 게 이 세 명이 분리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계부 친모 사이에서 난 아이들입니다. 이 학대받은 아이는 친모가 데려온 아이고, 그러니까 혀를 깨물고 투신하려고 그랬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신용만 해서 그 분리 조치를 아주 저항하려고 하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들이 난 아이와 이 학대받은 아이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인식적으로.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아동 양육이라든가 학대에 대한 부분을 정신적인 심리적인 형태를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그대로 놔두면 이 자신의 아이라는 애들도 나이가 한 10세 넘어가면 비슷한 형태로 학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뭘 할 때 그 방법으로 학대하는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사실 방송 2개 출연하고 중간에 드라마 작가분이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이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쪽의 드라마를 집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문 좀 해달라 해서 근데 사실 피해자 쪽은 제가 알게 뭐 있느냐. 그래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드라마 쓰셨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게 이제 한겨레에 신문에 난 게 법정에선 성범 피해자가 한 점에 두려움이 없도록이라고 하는 기사가 사실 그 얘기죠. 뭐냐면 피해자 측의 재판 참여권이 보장이 되느냐. 실제로는 대단히 미흡한 피해자 법정 보호 시스템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를
법정에 가서 진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렵죠. 공포스럽죠. 그래서 화상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목소리 변조 같은 거 하는데 우리의 사법부에서는 전혀 그런 걸 도입하려고 이러지 않고 별로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너무나도 썩었고 너무 고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사들은 필요가 없죠. 좀 적어도 이 폭력범죄, 성범죄, 아동범죄 이런 범죄 다루는 판사들 전문 재판부만이라도 그런 감수성이 있는 그런 판사들로 채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든 실제로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 보장은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조주빈 같은 놈은 반성문을 20장이나 써냈어요. 아는 거죠. 이놈은 이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갖고 계속 판사들을 흔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피해자는 뭡니까? 두려워서 재판정에도 못 나와요. 균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무게균형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검사와 변호인 사이의 무게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균형, 목소리의 균형은 맞춰야죠.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얘기를 변호인을 대신해 그 판사가 듣고 검사가 거기에 대해, 검사가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피해자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려. 그러면 판사와 가해자 사이에, 그래서 판사가 자기 어떤 내가 뭐 대단히 뭐 그냥 정의로운 사람 있냐, 아니면 뭔가 대단히 뭐 너그러운 사람 있냐, 그래 너 반성문 많이 썼으니까 감경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리는 법정이 정의로운 법정이 아닌 겁니다.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재판이라는 게. 국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줘야 되는데 검사가 그걸 안 해요. 검사는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요. 근데 그 범죄라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하지 않느냐?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버리니까 수사를 풍부히 하고 기소는 지들은 기소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거길 때 그 과정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참여하거나 이런, 검사가 그걸 다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 제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이 지금 판사들한테. 그냥 못 알아쳐먹으면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불합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재판은 시급히 바꿔야 되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런 재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해주죠. 실제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판사들도 들어야 되지만, 판사들은 이미 듣는 판사들을 뽑는 게 낫죠. 지금에 있는 판사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이게 이제 아주 희한한, 그리고 이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어떤 사건이냐면, 전북 전주에서 10대들이 기절놀이를, 그러니까 10대 고1부터 중3, 중2 이런 열한 놈들이 중3 남학생을 목을 조르고 입을 막고 해서 기절시키는 겁니다. 마구 때려갖고. 그럼 다시 배를 켜갖고 깨웁니다. 그걸 반복합니다. 4번, 5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목을 이렇게 돌려갖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여기 경동맥에 피를 못 쉬게 갖고 딱 기절하면 바로 깨워갖고, 이러다 진짜 안 깨어나서 죽은, 이걸 이 미친놈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해 이게 이런 집단들이, 이런 10대 이런 초포식자 집단들이 이런 걸 해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지위 범죄 같은 형태거든요. 집단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일종의 반문화적인 범죄 행태거든요.
그 중에 주도하는 놈들이 있고 방관하는 놈이 있고, 방관하는 놈한테 그걸 시켜갖고 이렇게 시키고, 실제의 두목급들은 그걸 보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의 반문화, 청소년 일탈 문화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기관이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알아도 그냥 방관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피해자들은 더더욱 숨어버리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놀고 처먹으려면은 사표 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러다 애 진짜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집단들이 때려 몰려다니면서 그 지역이나 어떤 집단의 청소년 문화를 흐려버리는 거죠. 이 애들이 소위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고, 이들이 이제 좀 나가면은 범죄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여기서 이제 본론이죠.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렸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학교폭력이 없다라고 다 면집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피해자가 전학을 갔어요.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촉법소년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학교가 방관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학교 밖의 아이들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학교는 다니지만은 얘들의 대부분의 삶은 바깥에 있어요. 폭력적인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한테 이걸 모두 다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책임을 질 수 없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폭력의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정상화도 안 돼 있고, 그러려면은 학교폭력위원회 없애버리고 이런 일탈행위 범죄행위 저지른 애들은 바로 경찰 처리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일종의 그 일반 범죄 효과, 범죄 예방 효과가 생겨갖고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어정쩡해. 사실 어제 제가 그 전에 딱 하나 더, 어제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도 조금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말이 꼬인 건데, 부산지검의 그 부장판사 하나가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 역시나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문정 검사가 늘 얘기했듯이 검찰 내부의 검사들이 성범죄 심각하다. 자기 식구 감싸기. 여기는 근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CCTV에 걸렸어요.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변호사 대동해서. 근데 얘기는 이거예요. 그 술 취해서 그건 맞다. 근데 그 피해자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도망가더라. 그래서 아니다 왜 그러냐 쫓아가서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양손을 뒤에서 어깨에 올렸다. 여러분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물어보려다가 도망가면 그러냐고 또 딴 데 가면 되는지 그거부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난대. 쭉 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학생 미안해 뭐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런데 왜 손을 댑니까? 아니 톡톡 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되게 이상하죠.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부장검사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아니 그 술은 어디로 처먹은 거냐. 예? 근데 문제는 뒤에서 여성 어깨를 덥석 잡았다는 거니까 술 취해서 그런 것 같다. 1km 하나 따라갔다. 뭐 어쨌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오태훈 시사본부에서 약간 실수한 게 2개월 직무 정지를 했는데 2개월 전에 벌어진 일로 착각을 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거는 이제 그 1일 날 벌어진 거고, 근데 5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정상 출근해서 결제도 하고 뭐 지도 조사하고, 뭐 조사까지는 아니라 했겠죠. 성범죄 성추행 사건도 조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가 가해자 하면서. 근데 갑자기 언론에 부각이 되니까 업무 정지를 내버린 거예요. 직무 정지를 내버린 거예요. 검찰한테 희한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새끼 감싸는 거죠. 이거 조사 되겠습니까? 검찰 송치하면 안 되죠. 유야무야해서 뭐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대충 불기소나 아니면 뭐 해도 뭐 그냥 뭐 직접 심판 아니면 뭐 경범죄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대충 뭐 질질 끌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질질 끄는 겁니다. 오랫동안 질질 끄는 겁니다. 왜냐면 사건 언제 처리하든 상관없으니까요. 한 몇 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그럼 피해자가 귀찮고 그러다가 이제 불기소 처분, 그리고 이 부장검사는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고 늘 하는 방식이. 대한민국 검사 참 되게 잘나셨죠. 그러니까 기소 독점을 검찰한테만 주고 수사를 또 같이 주니까 욕망의 욕골이 나는 거예요. 수사 기소가 분리됐으면 어떻게 되죠? 수사를 당연히 경찰이나 범죄부서에서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사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미정거리다가 공수처로 가는 거죠. 아니 중대범죄는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안 가겠네요. 쪽팔리지도 않나요, 검사들? 이런 썩은 어떤 콩알은 빨리 빼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검찰 입장에서도. 지들 일이니까. 근데 제발 안에서 그냥 해고 바깥에 일반 평민들한테 피해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제는 방송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제는 60 민주항쟁 33주기였고, 어제 대통령 참석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남영동 거기서 박정철이 죽었던, 그래서 이제 대통령 참석한 기념식을 했더라고요. 이한열이 죽었던 연대 정문에 사실 저도 거기 있었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뭔가 뭐 사람이 뭐 다쳤다 막 앰뷸런스 뭐 이렇게 해서 막 웅성웅성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했죠. 그리고 33년이 지나서 제가 그걸 방송을 하는 만감이 교차해요.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그게 아니라 그 남영동 대공분실을 보니까 한국일보에 뷰엔이라고 하는 남영동 그곳에 여성 고문 피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기사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남영동에서 김근태라든가 박종철만 고문당해서 되는 거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문당하고, 전기고문, 물고문, 이근환이 거기서 활약을 했죠. 개새끼가 거기서 고문 피해자만 공식적인 것만 400명이라고 합니다. 76년 준공한 이후에 20년간 400명. 한국판 아우슈비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됐고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병 걸려 죽거나 다치거나. 저는 뭐 민주화운동이 피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이 많이 망가졌지만 다치기도 하고, 이 정도는 우리 세대에는 뭐 흔한 거니까. 근데 적어도 얼마나 만큼이 다치고 죽고 했는지 기록은 해야 돼요. 일부 기록은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촘촘하고, 예, 운동가 중심이 아니라 실제의 는 이름을 알려진 운동가가 아니라 참여했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래서 죽어가고 힘들고 죽어간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받던 그런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때 이제 남영동 조사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몇몇 분이 한국일보 인터뷰를 했네. 정의라는 것은 영원히 기억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가해자들, 정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는 고문이란 게 있지 않겠죠. 뭐 경찰 아직 멀었죠. 그 기록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놓지도 않고, 정보경찰이나 아니면 보안경찰분에 대한 개혁 작업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경비경찰은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이 민사소송, 뭐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쌍용자동차 민사소송 왜 처리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지금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반도 안 됐죠. 계약 과제 중에서. 어제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심리, 피해자들의 심리, 요거를 조금 더 해서 여러분과 같이 강연 시간에, 지금 크라임, 팟빵 크라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약간 좀 뭐 원래 해고자 하는 것도 안 되고 막 좀 거좀 막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거기 제가 느끼기엔 뭐 실제로는 좀 모르죠. 그냥 제가 느끼기엔 거기에 이제 일종의 공개홀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엔 지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공개 강연 한번 8월쯤에, 7월, 8월, 오늘 6월이니까 8월쯤에, 방학이 아마 8월, 9월쯤 되겠죠. 늦춰지니까 그때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